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금 건너뛰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제들 좀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 우리 그 콜 시대의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쭉 보고 있거든요. 그 콜 시대의 사회적 흐름에 중에서 특히 이렇게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정통성의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7번째로 콜 시대의 사회적 흐름에서 그 안에 어떤 소제목으로 첫째는 안보와 과거사, 그 정통성의 연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았고, 동그란 두 번째로는 보수적 가치의 정통성의 논리는 어떤 것이었고, 그 정통성의 치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고, 또 세 번째로는 서독이 건국 이후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의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봤고, 네 번째로는 보수의 정체성, 흠집에 대한 어떤 곤욕을 치르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내는데, 오늘 그 보수의 정체성의 흠집에 대한 어떤 곤욕을 치른 어떤 사건의 세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수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흠집에 대해서 이렇게 곤혹을 이렇게 겪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1984년 1월에 그 서독이 총리였던 콜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 방문하던 중에 이렇게 발언을 좀 잘못하는 사건이 하나 터지거든요. 그 발언을 잘못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1984년 1월에 콜이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그 어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주민들 앞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연설인 것 같은데, 그런 연설 중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면, 콜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1930년생이고 종전 당시 15세로 훌륭한 가정에서 늦게 태어난 관계로 나치 시절의 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1930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그 나치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당시 자기는 15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나치 시절에 이렇게 나치가 이뤘던 그런 제약에 대해서 자기는 동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참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치가 이미 그 나치 시대의 제3제국의 독일의 어떤 그런 제약이 이미 다 끝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치 시절의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거든요, 연설 중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태어난 관계로 하는 이 발언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어떻게 서독이 총리가 자기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발언 때문에 서독이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앞면은 신문 앞면 헤드라인에 장식하게 되고, 크게 장식하게 되고, 좌파들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이 발언 때문에. 우리가 이 1949년도에 서독이 건국 이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독일 국민들은 너나 없이 모두 이게 나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독일 국민들은. 이게 1949년도에 서독이 건국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독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짐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게 책임의 문제잖아요. 독일이 어떤 제3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 해서 독일 국민들의 책임. 근데 이 콜이 뭐라고 말해? 나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책임이 나는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판받는 건데, 저는 이 문제가 이게 북한 주민들을 이게 통일 이후에도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게 전에도 내가 어떤 거기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에 어떤 강의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제는
북한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게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똑같은 어떤 뉘앙스의 어떤 부담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코리 발언은 이제 아까 말했던 난 이제 늦게 태어났다는 관계로 이게 그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불거지게 됐던 거죠. 불거지게 됐던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레이건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 봄에 서독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이 서독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1985년 봄에 이게 서독이 본에서 열리는 경제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요. 이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근데 그 일정 중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가 하면 다카우라는 어떤 강제 수용소를 이렇게 방문한 일하고 그 다음에 국경 근방에 있는 독일군 묘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방문하는 일정이 두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 보면 이게 그 다카우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다는 거는 이렇게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모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 독일군 묘지를 방문한다는 거는 이 독일군이라는 거는 이게 그 제3제국 시절 나치 시절의 어떤 그 군대의 연장선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독일군 묘역이라는 것은 그 제3제국의 어떤 군대가, 나치 군대가 일으켰던 어떤 그런 죄악과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지금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일정 중에서 이 수용소 방문이 취소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구체적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수용소 방문이 취소돼 버렸어요. 수용소 방문이 취소됐지만은, 군 모욕 방문은 그냥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수용소 방문은 취소했는데, 군 모욕 방문은 그냥 진행한 거예요. 일정을. 근데 이것이 또 엄청난 어떤 사건으로 확 이렇게 막 사회적인 여론을 막 띄우는, 어떻게 그 유대인 학살한 어떤 그 수용소에 대한 방문을 취소하고 이 군묘역만 일정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미국은 독일이 어떤 그 죄가를 더 퍼주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를 확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더 문제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그 사건은 어떤 건가 하면 이 본 바이체크라고 이 사람은 그 독일의 그 연방 대통령이에요. 그 독일은 그 연방 대통령이 따로 있고 총리가 따로 있고, 총리가 일반적인 그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또 이렇게 그런 직위가 있는데, 이런 본 바이체크라고 이게 독일 연방 대통령이 1984년 5월 8일에 독일의 항복과 유럽에서의 종전 40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네. 그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기념 행사에서 이 본 바이체크라는 이게 그 연방 독일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든요. 그 연설 내용이 상당히 주목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 본 바이체크 연방 대통령의 그 발언에서 독일 국민의 나치 범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규정하는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앞에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탈북민들이라든가, 우리 또 우리 친구도 와 있지만은, 탈북민들이라든가 통일시대 북한 시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받게 될 비난이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의 문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좀 듣다 싶은데, 일부 이게 좌파 계열의 사람들, 탈북민들 보고 이렇게 뭐 변절짜니 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뭐 많은 시각들이, 대부분의 시각들이 북한 주민들을 북한 정권하고 동일시하게 바라봐요. 동일시하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우리 통일시대 탈북민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우리 논문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도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반복을 하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하고 북한 정부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바라보는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만약 이렇게 뭐 군사 도발을 한다. 뭐 연평도 뭐 도발 폭격을 했다. 그 다음에 천안함 어떤 폭침을 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교회 나갈 때 되게 불편했어요. 너네는 북한은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리라는 어떤 학자인지 모르겠지만 논문 발표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게도 보면 이분이 이렇게 논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놓고 볼 때 민족 정체성하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족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제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체성을 민족 정체성이라 할 때 이때 민족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보다 더 강해요. 네. 이때는 이 민족 정체성이라 할 때는 북한 주민도 그렇고 뭐 제3국에 있는 우리 한인도 그렇고 이런 민족 정체성이라는 단결력이 강하죠. 그런데 이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짐으로 해서 북한은 공산체제, 그 다음에 남한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이렇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 정체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국가 정체성의 시각으로 이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봤을 때는 국가 정체성으로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시대에, 이런 정도들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시대에 과거와 통일 현상에,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시대의 과거와 통일 현실에서의 입장을 정리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요.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독일 통일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에 있는 남한 사역자들은 이런 고민을 크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지금 이게 이 독일이라는 거는 제3국의 그 나치 시대의 어떤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책임. 근데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정리를 못 해가지고 독일에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만. 근데 나중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됐다고 했을 때 이 북한 정권은 나중에 앞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법 정권으로 남을 거예요. 그 불법 정권으로 남게 될 때 그 불법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과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살았던 세대 북한의 어떤 과거의 정체성의 북한과 통일시대는 다른, 저도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된 어떤 그런 통일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된 통일 대한민국의 북한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체제 가운데서 북한에 있었던 그런 죄악들, 이 통일시대의 어떤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과거를, 북한 주민들이 지난날에 했던 그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정립하고 미래로 날아가, 이걸 정립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독일이 지금 그걸 이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나치 체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본 바이체크가 저기 소독의 연방 대통령이 이 본 바이체크가 이 부분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 발언을 아주 주목해 볼 만하다는 거. 이것이 한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 발언에서 첫 번째로 바라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먼저
1945년 5월 8일의 날에 대한 해석을 주목해보고 싶어요. 이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이렇게 연합국에서 패망된 날이거든요. 항복한 날인데 이 날에 대한 해석을 주목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날에 대한 해석을 이 본 바이체크 연방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945년 5월 8일은 유럽 사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날의 의미 복합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해요. 복합성. 이 날을 1945년 5월 8일은 유럽 사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날은 승리 혹은 패배, 불의로부터 해방, 다른 나라의 지배 혹은 종속 관계의 전환, 분단, 새로운 동맹, 권력 이동의 대이동 등등등 이런 이 날은 이렇게 복잡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네, 복잡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이 해방이었냐 아니면 패망이었냐 이걸 이게 온전히 규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 다른 나라의 지배 혹은 종속 관계 뭐 분단 이 날을 통해서 분단이 또 시작이 되었고 상당한 그런 것들을 복잡성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 북한 주민들에게 좀 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통일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해방인가요? 패망인가요? 해방인가요? 패망인가요? 네. 새로운 도약.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복잡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날이 될 거예요. 네. 복잡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일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낯설은 현상이 될 거라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낯설은 현상이라는 고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화 남한산성 보셨죠? 남한산성 전에도 이게 우리 기도회 때 나눴었는데 남한산성에 보면 남한산성에 나오는 뱃사공이 있잖아요. 네. 뱃사공은 오늘은 왜군을 실려다 날아가지고 내일은 정부군을 실려다 이렇게 날아가지고 그 뱃사공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 조선에서 사는 사람의 뱃사공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뱃사공이는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어떤 국가나 이게 상관이 없는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런 고민했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에 딱 왔을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제 입상의 소망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저는 전향이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전향한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살기 위해 온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념 같은 건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이념이라는 건 이쪽에 와서 학습이 된 거예요. 네, 국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점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 이념이 옷이라는 건 나중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본 바이체크가 이 복잡한 감정을 그날에 대한 감정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월 8일은 그러면서 이 날을, 이 복잡한 날을 어떻게, 이 본 바이체크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5월 8일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복의 날이 아니고, 이 5월 8일은 회상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상의 날. 그러니까 회상이라는 것은 일어났던 일을 정직하고 왜곡되지 않게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광복도 아니고 패망도 아니고 그냥 회상이라는 거예요. 회상이라는 것은 일어났던 것을 정직하고 왜곡되지 않게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는 게 나라가 온통 다 유죄거나 무죄거나 하는 그런 세상은 없다. 독일 국민들이 나치 제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유죄다 아니면 무죄다 이런 전체로 이렇게 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온통 다 유죄거나 무죄거나 그런 세상은 없다. 무고하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유죄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유죄라는 것은 나치 체제 가운데서 그 죄악은 무고한 것도 그렇지만은
유죄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 그리고 그러나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거나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과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과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발언의 키워드를 보면 아까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광복이 아니라 회상의 날이다. 그 다음에 제3국 즉이 제3국에 의한 유죄는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남녀노소 어른 아이가 관계없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죄의 유무, 우리 아빠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아빠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네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이런 해석을 하는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과거사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과거사 국법은 과거에 대한 부도덕적인 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길만이 믿을 만한 장래를 안겨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발언을 들으면서 그냥 뭐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현실에 충실하고 여자는 이게 과거에 매여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이게 막 이 현실 삶에만 이게 매여가지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충성을 하려도 이게 에너지가 모자라거든요. 계속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 늘 보면 조금만 제 어떤 잘못이 딱 펴보면 니는 과거에 어땠는데 옛날에 어떤 여자하고 어떤 뭐 이랬는데 이걸 계속 둘치는 거예요. 혹시 사모님들 그러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뭐 현실을 과거를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 똑바로 반성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또 다른 면에서 좀 이렇게 비춰본다면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기독교 정신은 이 과거를 회피하지 않아요. 과거를 회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그 죄를 졌다면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과거사가 치유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과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 바이체크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과거를 직면하면서 그것들을 바로 정리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 미량 있잖아요. 미량도 그런 게 저는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살인자의 죄를 용서하는 문제를 기독교의 어떤 사랑이나 예수님의 용서를 아주 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죄를 졌으면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이는데, 앞으로 우리 통일시대 북한 주민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날에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북한 사회의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시켜서 또 그들에게 책임을, 그런 것들이 올바른 책임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인도에는 그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숙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본 바이체크가 발언해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책임을 강조해요.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 정치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3국 시대에는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은 그 삼국이라는 그 역사를 아픈 과거를 하는 새로운 시대들이 나타나서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이 과거 시대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젊은이들은 40년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시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어 가지고 이들을 바른 어떤 그런 역사관 가운데 새로운 무대로 이렇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우리의 과제. 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남한 사역자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합니다.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좀 이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제3국에 대한 어떤 그 죄의식, 이런 과거사에 대한 정체성이나 죄의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이런 죄의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더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 좀 하고 끝 마치려고 하는데, 이 그 바이체크나 이게 콜 총리는 이 독일인이라면 나치 시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져야 한다는 집단적 죄의식이라는 어떤 좌파적인 발상을 지시하진 않아요. 집단적 죄의식. 그러니까 독일인이라면 제3국의 그 모든 어떤 그런 제약들 다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좌파는 이렇게 펼치거든요. 이렇게 펼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논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뒤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논리를 펴는 어떤 좌파 지식인들이 두뇌로서는 칼 라퍼스라고 어떤 학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바이체크라든가 본 바이체크라든가 콜 총리한테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러니까 좀 저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수는 이 죄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개별적인 죄의식을 주장해요. 개별적인 죄의식과 책임을 주장해요. 근데 이 진보는 집단적인 죄의식을 주장해요. 집단적인 죄의식, 그리고 책임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는 둘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적인 책임이냐, 개별적인 죄를 따지냐, 아니면 집단적인 죄를 따지냐, 이것을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근데 보수는 개별적인 죄의식을 추구하지만은, 진보는 좌파들은 집단적인 죄의식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견면하는데, 우리는 북한 나중에 통일됐을 때 개별적인 책임들을, 개별적인 어떤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북한 주민 전 주민들에게 이것들을 물을 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 이념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런 것들 배우면서 학습된 문제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던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주 신중한 문제로 여러분 느껴지죠,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방향성과 구체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방향을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제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정체성이 혼돈이 올 거예요. 통일시대.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게 구체적인 이런 방향성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나라들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